여기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화려하고 안전하다고 알려진 곳, 서울의 심장부 강남입니다. 수백, 수천 개의 CCTV가 24시간 내내 거리를 비추고 발 디딜 틈 없이 오가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바로 이곳에서 한 남자가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사무실 건물 바로 앞에서 말이죠. 아버지 돈으로 제 꿈까지 마음대로 재단하려 하지 마세요. 내 멋대로 살고 싶으면 이 집에서 당장 나가. 딸과의 격렬한 언쟁을 뒤로하고 집을 나섰던 그날, 그게 그의 마지막 모습이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100억 원이 넘는 자산을 일군 소위 말하는 자수성가형 재력가였습니다. 누구보다 철두철미한 성격에 자신의 돈과 시간을 분 단위로 쪼개어 관리하던 남자. 그런 그가 단 하나의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에도 불구하고 그의 행방은 묘연합니다. 납치라면 왔어야 할 협박 전화도 극단적 선택을 암시할 유서 한 장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계좌에서는 단돈 1원도 빠져나가지 않았죠. 마치 처음부터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그의 모든 것이 그 자리에서 멈춰버렸습니다. 이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의 유일한 단서는 바로 이 영상. 그가 사라지기 직전의 모습이 담긴 CCTV 속 마지막 15초입니다. 사건 당일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화요일이었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부터 정해진 스케줄을 소화했습니다. 오전에는 중요한 부동산 계약 미팅을 가졌고 점심은 늘 가던 식당에서 사업 파트너와 함께했죠. 오후에는 자신의 건물에 입주한 세입자들과 간단한 면담을 나누는 등 그의 하루는 언제나처럼 빈틈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것은 그가 모든 일과를 마치고 퇴근 준비를 하던 저녁 7시 무렵입니다. 그는 평소처럼 지하 주차장으로 가지 않고 무슨 이유에선지 정문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건물 입구에 서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의 그 영상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저와 함께 그의 마지막 15초를 프레임 단위로 분석하게 될 겁니다. 자, 화면 속으로 그가 걸어 들어옵니다. 늘 입던 값비싼 맞춤 정장 차림에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모습이죠. 주변을 두리번거리지도 않고 곧장 한 방향으로 걸어갑니다. 누군가와 약속이 있었던 게 분명해 보입니다. 잠시 후 그가 갑자기 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확인하죠. 화면을 보는 그의 표정에는 어떤 변화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약 5초간 화면을 들여다보던 그는 다시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습니다.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가 고개를 들어 CCTV 화면의 정면, 즉 도로 쪽을 바라봅니다. 놀라거나 당황한 기색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군가를 알아본 듯 아주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화면의 오른쪽 CCTV의 사각지대 방향으로 걸음을 옮깁니다. 하나, 둘, 셋. 그의 발걸음이 화면 밖으로 완전히 사라지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3초. 그렇게 그는 강남 한복판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눈이 지켜보는 그 거리에서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이 15초의 기록을 마지막으로 그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사건의 진실을 저희와 함께 끝까지 추적하고 싶으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미스터리를 푸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경찰은 이 15초짜리 영상을 수천 번 돌려봤지만 특이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일상적인 퇴근길의 모습이었기 때문이죠. 전문가들은 오히려 이 평범함 속에 범인이 숨겨놓은 치밀한 트릭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다 큰 성인 남성, 그것도 덩치가 작지 않은 남자를 강제로 끌고 가려면 분명 주변의 시선을 끌 수밖에 없습니다. 비명소리가 들렸거나 격렬한 몸싸움의 흔적이라도 남았어야 하죠. 하지만 사건 현장 주변에서는 그 어떤 목격자도 그 어떤 증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그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의 동선과 습관, 심지어 성격까지 꿰뚫고 있었던 거죠. 그가 아무런 의심 없이 스스로 CCTV 밖으로 걸어나가게 만들 만큼 아주 가까운 관계의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용의자는 자연스럽게 좁혀집니다. 가장 먼저 그와 20년간 동고동락해온 사업 파트너가 있습니다.
최근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던 그는 누구보다 친구의 실종을 안타까워했지만 사건 추정 시각에 완벽한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알리바이라는 것이 과연 깨트릴 수 없는 벽이었을까요? 그리고 또 한 사람. 아버지와 애증의 관계였던 그의 외동딸입니다. 거에게 유산을 상속받게 될 유일한 상속녀. 실종 직전 유학 문제로 아버지와 크게 다퉜던 그녀의 눈물은 과연 진심이었을까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통제된 강남의 한복판. 그를 증발시킨 15초. 과연 그 짧은 시간 동안 CCTV 밖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모든 비극에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등장하기 마련입니다. 경찰의 수사망이 가장 먼저 향한 곳 역시 실종된 자산가의 그림자처럼 붙어 다녔던 그의 20년 지기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였습니다.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눈물을 흘리며 친구의 무사 귀환을 누구보다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죠. 실종 당일의 행적을 묻는 경찰의 질문에도 막힘없이 아주 상세하게 자신의 일과를 설명했습니다. 사건 당일 그는 피해자와 200km 이상 떨어진 다른 도시에서 중요한 투자 미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차고 넘쳤어요. 미팅에 동석했던 상대 회사 임원들의 일치된 진술, 오후 1시에 법인카드로 결제한 고급 식당의 영수증, 그리고 미팅 장소였던 오피스텔 로비에 선명하게 찍힌 CCTV 영상까지. 물리적으로 그는 결코 강남의 실종 현장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교과서에 실릴 법한 완벽한 알리바이였죠. 수사팀 내부에서조차 그를 용의선상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알리바이 뒤편에는 골마 터지기 직전에 거대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바로 돈 문제였습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사업 파트너였지만 그의 회사는 몇 년 전부터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무리하게 추진했던 신사업이 연달아 실패하면서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제2금융권은 물론 사채에까지 손을 댄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그가 매달 갚아야 할 이자만 수천만 원에 달했죠. 반면 실종된 자산가는 달랐습니다. 보수적인 투자 원칙을 고수하며 차곡차곡 부를 쌓아온 그는 파트너의 위험한 사업 확장을 번번이 반대하며 자금 지원을 거절해왔습니다. 주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실종 직전 두 사람은 회사 자금 문제로 그 어느 때보다 격렬하게 다퉜다고 합니다. 한 직원은 두 사람이 고성을 지르며 싸우는 소리에 사무실 전체가 얼어붙을 정도였다고 진술하기도 했죠. 20년 우정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경찰은 그의 완벽한 알리바이를 처음부터 다시 1분 단위로 재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가 미팅을 위해 운전했다는 200km 거리의 고속도로. 평일 낮 시간을 기준으로 왕복 4시간이면 충분한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차량 하이패스 기록과 휴게소 주유, 결제 내역 사이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약 1시간 30분의 공백이 존재했습니다. 미팅이 끝난 시각은 오후 3시. 그가 자택 주차장에 도착한 시각은 저녁 8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중간에 사라진 1시간 30분. 그 시간 동안 그는 대체 어디서 무엇을 했던 걸까요?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바로 이 1시간 30분 동안 그의 휴대전화가 완벽하게 꺼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통씩 업무 전화를 하던 사람이 가장 중요한 계약을 성사시킨 직후의 말입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장거리 운전에 배터리가 방전된 것을 몰랐다고 태연하게 진술했지만 그의 차량에서는 항상 사용하던 충전 케이블이 발견되었습니다. 사소하지만 그냥 넘길 수 없는 모순이었죠. 한 베테랑 사설 탐정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인들은 종종 너무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려는 함정에 빠지곤 한다고요. 증인 영수증, CCTV. 너무 많은 증거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다 보면 정작 그 증거들 사이에 빈틈을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너무 촘촘하게 짜인 그물에 스스로 걸려드는 것처럼요. 그는 경찰의 추가 조사가 시작되자 눈에 띄게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조사 때 침착하고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사라진 1시간 30분에 대해 묻자 운전이 피곤해 갓길 졸음쉼터에서 잠시 눈을 붙였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그가 지나온 경로의 모든 졸음쉼터 CCTV에는 그의 차량이 들어온 기록이 없었습니다.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있었던 겁니다.
20년 지기 친구의 눈물은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수백억 자산을 통째로 집어삼키기 위한 거대한 연극의 서막이었을까요? 완벽한 알리바이라는 견고한 성벽에 생긴 작은 균열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의 수사는 가장 유력한 용의자의 완벽한 알리바이 앞에서 사실상 멈춰 섰습니다. 20년 지기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 그 누구보다 피해자를 잘 알고 있었고 누구보다 확실한 동기를 가졌을 법한 인물이었죠. 하지만 그의 행적은 단 1분의 오차도 없이 증명되었습니다. 수사팀이 그의 뒤를 쫓으면 쫓을수록 그는 마치 깊이를 알 수 없는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교착 상태에 빠진 수사에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마리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피해자의 유일한 혈육, 그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사건 초기 유일한 상속녀인 그녀 역시 용의선상에서 자유로울 순 없었습니다.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게 될 위치, 그리고 평소 아버지와의 관계가 썩 좋지만은 않았다는 주변인들의 증언 때문이었죠. 언론의 카메라는 연신 그녀를 비췄고 대중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경찰서에 출석한 그녀의 모습은 세간의 예상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값비싼 명품 대신 검소한 옷차림, 불안에 떨면서도 흐트러짐 없는 자세. 그녀는 수사관들 앞에서 아버지를 존경했지만 동시에 미워했던 분이라고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녀의 입을 통해 그려진 아버지는 우리가 알던 100억대 자산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한평생 돈을 쫓아 달려온 사람. 가족에게조차 1분 1초를 허투루 쓰는 법이 없었던 워커홀릭. 딸의 생일이나 졸업식보다는 중요한 계약이 늘 우선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따뜻한 눈빛 대신 통장 잔고가 찍힌 종이를 선물로 받아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최고가 되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쌓아 올린 성의 완벽한 주인이 되길 바라셨죠. 제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가 설계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부녀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건 그녀가 유학을 결심하면서부터였습니다.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인생을 찾고 싶다는 딸의 절규는 아버지에게 그저 철없는 반항으로만 여겨졌습니다. 완고한 반대에 부딪힌 그녀는 결국 꿈을 접어야 했고 그날 이후 부녀 사이에는 누구도 넘을 수 없는 깊은 벽이 생겨버렸다고 해요. 여기까지는 모두가 예상했던 이야기의 흐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강압적인 통제에 대한 딸의 반감. 상속을 둘러싼 흔한 갈등 구조처럼 보였죠. 그런데 조사가 막바지에 이를 무렵이었습니다. 수사관들 앞에서 줄곧 굳은 표정을 유지하던 그녀의 얼굴에 처음으로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애써 감정을 억누르던 그녀의 눈가에 조용히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것은 원망이나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뒤늦은 후회와 그리움에 가까운 아주 복잡한 감정의 결정체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무도 몰랐던 아버지의 또 다른 얼굴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이 터지고 아버지가 살던 집을 정리하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평생을 일과 서류에 파묻혀 살았던 아버지의 서재. 그곳에서 그녀는 아주 낡고 자그마한 금고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비밀번호로도 열리지 않던 단 하나의 금고였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신의 생일을 입력하자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굳게 닫혀있던 금고의 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유서나 거액의 현금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낡은 통장 여러 개와 빛바랜 사진 몇 장, 그리고 수십 통의 감사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통장의 거래 내역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지난 20년간 매달 일정한 금액이 이름도 생소한 복지재단과 보육원, 그리고 여러 개인의 계좌로 꾸준히 송금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거액의 익명 기부였습니다. 편지들은 후원을 받은 아이들이 서툰 글씨로 써내려간 감사 인사였고 빛바랜 사진 속에는 낯선 아이들과 함께 어색하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 아버지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족에게는 단 한 번도 따뜻한 미소를 보여준 적 없던 아버지가 세상 가장 낮은 곳의 아이들에게는 이름 없는 키다리 아저씨였던 겁니다. 자신의 성공이 오직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고 믿었던 걸까요? 그는 자신이 이룬 부를 세상과 나누는 그만의 방식을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조차 철저히 숨겨왔던 것입니다. 전 아버지가 돈밖에 모르는 차가운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저를 아버지의 소유물 혹은 사업의 후계자로만 여긴다고 원망했죠.
그런데 제가 알던 아버지는 진짜 모습의 아주 작은 일부였을지도 몰라요. 아버지는 저에게만 나쁜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딸의 눈물은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었습니다. 단순한 재산 다툼이나 사업 갈등으로 치부하기엔 피해자는 너무나도 복잡하고 다층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남몰래 베풀었던 선행. 이 선행이 혹시 그를 위험으로 이끈 또 다른 열쇠는 아니었을까요? 그가 도왔던 수많은 사람들 속에 그의 선의를 악의로 되갚으려 한 인물은 없었을까요? 이제 우리는 피해자를 다시 봐야만 합니다. 그는 단순히 돈 많은 자산가가 아니었습니다. 강남의 마천루처럼 차가운 성공 신화 뒤편에 누구보다 뜨거운 비밀을 감추고 있었던 남자. 그가 지키려 했던 비밀은 과연 무엇이었으며 그 비밀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사건의 퍼즐은 이제 더욱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딸이 흘린 눈물 한 방울이 거대한 미스터리의 수면에 새로운 파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사라진 자산가를 마지막으로 비춘 유일한 단서, 바로 이 CCTV 영상입니다. 경찰은 이 영상을 수천 번 돌려봤지만 어떤 특이점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영상 속 골목은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고요했죠. 피해자가 골목으로 진입한 후 그를 뒤따르거나 마주오는 행인도 수상한 차량도 전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완벽하게 기록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수사는 초기부터 미궁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그가 허공으로 증발이라도 한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만약 이 완벽해 보이는 영상이 사실은 범인이 치밀하게 설계한 거대한 착시 현상이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화면이 진실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진실을 가리기 위한 장치였다면요? 저는 이 의문을 가지고 수많은 강력 사건을 해결했던 한 전직 베테랑 형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현재 사설 탐정으로 활동하며 미제 사건들에 보이지 않는 진실을 파헤치는 전문가로 유명했죠. 그는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보더니 이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범인은 CCTV를 피하려고 한 게 아니라 오히려 CCTV를 자신의 범행의 가장 중요한 도구로 활용했다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CCTV가 있으니 모든 게 찍혔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바로 그 점을 역이용한 겁니다. 전문가와 함께 우리는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1초를 30개, 때로는 60개의 정지된 사진으로 쪼개어 화면 구석구석을 샅샅이 훑었습니다. 그러자 평범한 영상 속에서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미세한 위화감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골목 입구에 설치된 CCTV의 각도였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골목 전체를 빈틈없이 비추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문가의 분석은 달랐습니다. 그는 화면을 확대해 골목 안쪽의 낡은 전봇대와 그 옆에 놓인 대형 폐가전 수거함을 가리켰습니다. 이 두 개의 사물이 만들어내는 아주 미세한 각도 때문에 카메라 렌즈가 미치지 못하는 아주 작은 공간, 말 그대로 어둠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 공간은 성인 남성 한 명이 몸을 완전히 밀착시키면 간신히 숨을 수 있을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폭은 채 50cm도 되지 않아 보였죠. 하지만 범인에게는 그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경찰조차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이 작은 공간이 바로 모든 미스터리를 풀어낼 핵심 열쇠였던 겁니다. 범인은 이 골목의 구조와 CCTV의 화각, 렌즈의 왜곡률까지 미리 정밀하게 계산해서 단 하나뿐인 이 사각지대를 찾아낸 것입니다. 더 소름 돋는 사실은 지금부터입니다. 전문가는 피해자가 골목으로 들어서는 장면을 다시 보여주었습니다. 피해자는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걸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의 발이 골목 안쪽으로 완전히 사라지는 바로 그 순간 약 15초의 시간이 흐른 뒤 골목은 다시 완벽한 정적에 휩싸입니다. 그 어떤 소란이나 다툼의 흔적도 보이지 않죠. 전문가는 말했습니다. 이것은 범인이 단 한 번의 기회, 단 몇 초의 순간을 완벽하게 노렸다는 증거라고요. 범인은 사각지대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바로 앞을 지나가는 그 찰나의 순간에 움직였을 겁니다. 저항할 시간조차 주지 않는 기습. 비명 한 번 지를 틈도 없이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를 증명하듯 우리는 영상의 특정 프레임에서 아주 기묘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피해자가 사라지기 직전 그의 발치에 있던 그림자가 아주 미세하게 마치 다른 그림자와 겹쳐지듯 순간적으로 일그러지는 현상이 포착된 겁니다.
0.1초도 안 되는 찰나의 순간이라 육안으로는 식별조차 불가능했지만 프레임을 하나씩 넘기자 그 기괴한 움직임이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각지대에 숨어있던 범인이 움직이면서 만들어낸 찰나의 그림자였던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범행은 절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전에 몇 번이고 현장을 답사하고 시간을 측정하고 동선을 시뮬레이션하며 일에 오차도 없는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심지어 범인은 피해자의 습관, 그가 이 골목을 지나는 시간까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 CCTV 영상은 범인의 부재를 증명하는 알리바이가 아니라 오히려 얼마나 치밀하고 대담한 인물인지를 보여주는 범행 계획서나 다름없었던 거죠. 우리가 안심하고 신뢰했던 감시의 눈이 사실은 범인의 가장 완벽한 방패막이 되어주고 있었던 겁니다. 모두가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언론에 떠들썩했던 관심도 시간이 흐르며 조금씩 사그라들었고 대중의 기억 속에서도 100억 자산가의 실종 사건은 서서히 잊혀지는 듯 했습니다. 수사팀은 확보된 모든 증거를 수천 번씩 되돌려봤지만 결과는 언제나 똑같은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완벽한 알리바이를 가진 사업 파트너, 애증이 뒤섞인 진술을 내놓은 외동딸. 용의선상은 분명해 보였지만 그 누구에게서도 결정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죠. 마치 잘 짜인 연극 무대 위에서 배우들만 탓하고 있는 것처럼 사건의 본질은 깊은 안개 속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모두가 단념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정막을 깨고 울리는 한 통의 전화벨 소리가 모든 것의 방향을 틀어버릴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늦은 밤, 은퇴한 베테랑 형사의 낡은 사무실. 산더미처럼 쌓인 사건 파일 위로 희미한 스탠드 불빛만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수사 자문 역할로 이 사건에 뛰어들었지만 그 역시 별다른 소득 없이 무력감에 휩싸여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책상 위에서 울린 전화기는 발신자 표시 제한, 비공개 번호였습니다. 보통이라면 받지 않았을 전화. 하지만 그날따라 무언가에 이끌린 듯 그는 굳은 표정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들리는 것이라곤 희미한 바람 소리와 상대방의 거친 숨소리뿐. 장난 전화인가 싶어 끊으려던 찰나 낮고 잠긴 그리고 기계로 변조된 듯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당신들 사람을 잘못 보고 있어. 목소리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조차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기묘하게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극도의 긴장감과 절박함만은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베테랑 형사는 순간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구십니까? 무슨 말씀이시죠? 그가 침착하게 물었지만 상대방은 질문에 답할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저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쏟아낼 뿐이었습니다. 그림자, 당신들은 지금 진짜 몸통이 아니라 그저 길게 늘어뜨려진 그림자만 쫓고 있는 거라고요. 그림자. 이 한마디가 은퇴한 형사의 뇌리를 강타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과 자신이 파고들었던 두 명의 유력한 용의자. 그들이 단지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진짜 몸통은 대체 누구란 말인가? 지금까지 나온 증거 알리바이 전부 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흘린 빵 부스러기 같은 겁니다. 당신들을 엉뚱한 곳으로 유인하기 위한 함정이라고요. 왜 그걸 아직도 모릅니까? 제보자의 목소리에는 답답함과 약간의 조소가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높은 곳에서 체스판을 내려다보며 엉뚱한 곳에 말을 놓고 있는 하수를 비웃는 듯한 뉘앙스였습니다. 똑바로 봐요. 그 CCTV 사라진 15초에만 집착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진짜 단서는 그 15초가 아니라 그 전과 후에 있어요. 아주 교묘하게 숨겨져 있는 진실이. 전직 형사는 자기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이 제보자는 단순한 목격자나 방관자가 아니었습니다. 사건의 내부를 어쩌면 범인의 계획 자체를 꿰뚫어보고 있는 인물임이 틀림없었습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죠? 내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게 중요할 뿐. 마지막으로 힌트를 하나 주죠.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한마디는 그동안 단단하게 쌓아 올렸던 모든 추리의 성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돈의 목적지를 보지 말고 돈의 흐름을 보세요.
돈을 상속받을 사람이 아니라 돈을 세탁해야만 하는 사람을 찾아내란 말입니다. 그 말을 끝으로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차갑게 끊어진 신호음만이 사무실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전직 형사는 한동안 멍하니 수화기를 든 채 굳어 있었습니다. 돈의 세탁.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관점이었습니다. 수사의 초점은 언제나 누가 100억 원을 가질 것인가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가장 큰 이득을 볼 사람. 유산을 상속받을 외동딸 혹은 사업체를 독차지할 수 있는 사업 파트너. 너무나 명백하고 합리적인 추론이었죠. 하지만 제보자의 말은 그 모든 전제를 뒤엎었습니다. 범행의 동기가 취득이 아니라 은닉에 있다면 이미 어딘가에 존재하는 거액의 검은 돈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바꾸기 위해 이 모든 복잡한 실종극을 벌인 것이라면 그 순간 퍼즐 조각들이 전혀 다른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이해할 수 없었던 몇 가지 사실들이 비로소 설명되기 시작한 겁니다. 실종된 자산가가 남몰래 해오던 비밀스러운 행동들, 그의 자금 흐름 속에 있던 몇몇 의아한 기록들. 그 모든 것이 상속이 아닌 세탁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보니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산 다툼이나 원한 관계에 의한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거대하고 치밀하며 어두운 조직이 연루된 계획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가설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쫓았던 두 명의 용의자는 정말 제보자의 말대로 거대한 몸통이 만들어낸 교란용 그림자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사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예 판 자체가 뒤집힌 것이었죠. 칠흑 같던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던 두 개의 등불이 꺼지고 대신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섬광처럼 새로운 길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길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정체불명의 목소리가 던진 이 날카로운 파편이 이제 곧 거대한 진실의 눈사태를 일으킬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내용만큼은 서늘할 정도로 명확했습니다. 특정 날짜, 특정 은행, 그리고 거액의 현금. 제보자가 던진 이 세 가지 단서는 미궁에 빠져있던 수사를 단숨에 새로운 국면으로 이끌었죠. 경찰은 즉시 제보가 가리킨 계좌의 거래 내역을 샅샅이 훑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마침내 사건에 감춰져 있던 또 다른 그림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실종 사건 발생 불과 사흘 전, 피해자의 사업 파트너 명의의 계좌에서 무려 수억 원에 달하는 현금이 인출된 기록이 포착된 겁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사업 자금을 이렇게 거액의 현금으로 인출한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거래였습니다. 디지털 기록이 남는 계좌 이체 대신 굳이 현금을 고집한 이유. 그건 단 하나뿐이었죠. 누구에게 돈이 흘러갔는지 그 흔적을 완벽하게 지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돈은 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경찰은 자금의 흐름을 역으로 추적하는 동시에 사업 파트너의 주변 인물들을 다시 한번 샅샅이 훑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변에서는 그만한 거액을 갑자기 손에 쥔 사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돈이 공중으로 증발이라도 한 것처럼 말이죠. 수사가 다시 벽에 부딪히려던 바로 그 순간 한 수사관의 눈에 아주 사소하지만 결정적인 단서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사업 파트너가 현금을 인출한 당일 그의 차량이 강남의 사무실이 아닌 전혀 다른 방향으로 향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차량이 도착한 곳은 서울 외곽의 낡은 공구상가 밀집 지역. 화려한 강남과는 모든 것이 정반대인 어둡고 후미진 곳이었습니다. 경찰은 해당 지역의 CCTV를 샅샅이 뒤졌고 마침내 어둠 속에서 두 남자가 만나는 흐릿한 영상을 확보하게 됩니다. 한 명은 누가 봐도 피해자의 오랜 친구인 사업 파트너였죠. 그리고 그와 마주선 또 다른 남자. 두꺼운 점퍼에 모자를 깊게 눌렀어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다부진 체격과 날카로운 분위기만으로도 평범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의문의 남자를 제3의 인물로 특정하고 신원 파악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마침내 그의 정체가 드러났을 때 수사팀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전직 특수부대 출신으로 불법 채권 추심, 즉 해결사로 암암리에 활동해온 인물이었습니다. 돈만 주면 무슨 일이든 처리해주는 그야말로 그림자 세계에 존재하는 사람이었죠. 그의 과거 전과 기록에는 폭행,
협박 등 굵직한 범죄들이 즐비했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토록 완벽한 범죄가 가능했는지, 왜 CCTV에 단 15초의 흔적만을 남길 수 있었는지 그 모든 의문이 풀리는 순간이었죠. 이것은 어설픈 아마추어의 범행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문가의 손길이 닿은 치밀하게 계획된 청부 범죄였던 겁니다. 사업 파트너는 범행의 설계자였습니다. 그는 피해자에 대한 오랜 원한과 탐욕을 바탕으로 범죄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철두철미하고 의심 많은 피해자를 혼자 힘으로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직접 손에 피를 묻히고 싶지도 않았겠죠. 그래서 그는 돈으로 집행자를 고용한 겁니다. 바로 이 제3의 인물을 말이죠.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이 해결사는 곧바로 꼬리를 감추고 잠적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흔적들은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그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결과 대포폰 여러 대와 함께 거액의 현금 다발이 발견되었습니다. 사업 파트너에게서 받은 돈의 일부였죠. 또한 그가 범행 전후로 실종 현장 주변을 여러 차례 답사한 사실과 피해자의 동선을 며칠에 걸쳐 면밀히 파악했다는 증거들도 속속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한 명은 오랜 친구를 배신하며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 했고, 다른 한 명은 그 탐욕을 돈으로 사서 대신 실행에 옮겨준 끔찍한 공모 관계였던 겁니다. 감정적인 원한 관계에 있던 용의자와는 달리 이 제3의 인물에게 피해자는 그저 처리해야 할 타겟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더 잔혹하고 더 빈틈없이 움직일 수 있었던 거죠. 이제 수사의 칼날은 두 사람을 동시에 겨누게 됐습니다. 범죄의 계획을 세운 주범과 그 계획을 실행한 공범. 하지만 여전히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그들은 100억 자산가에게 무슨 짓을 저지른 걸까요? 실종된 그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돈을 노린 이 끔찍한 계약의 끝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수사팀은 체포된 사업 파트너를 앞에 두고 마침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진실을 향한 마지막 신문을 시작합니다. 마침내 입을 열기 시작한 제3의 인물, 즉 청부업자의 자백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그의 진술은 지난 몇 주간 우리를 괴롭혔던 모든 퍼즐 조각을 단숨에 꿰뚫어버리는 날카롭고도 잔인한 진실의 조각이었죠.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가 묘사하는 범행의 전말은 듣는 이의 피를 차갑게 식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사건 당일 밤 자산가는 자신의 20년 지기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의 연락을 받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아주 은밀하고 중요한 사업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평소 의심이 많고 철두철미했던 그였지만 인생의 절반을 함께한 친구의 말이었기에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가 얼마나 그 친구를 신뢰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약속 장소는 바로 그 CCTV가 있던 후미진 골목이었습니다. 인적이 드물고 어두운 곳. 친구는 차 안에서 잠시 기다리라며 다른 투자자를 곧 데리고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투자자가 아니었습니다. 거액의 돈에 고용된 청부업자였죠. 그는 자산가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순식간에 제압했습니다. 모든 것은 단 몇 초 만에 일어났고 저항하거나 소리를 지를 틈조차 없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범죄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소름 끼치는 진실은 지금부터입니다. 청부업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이 모든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한 공범이 함께 있었죠. 그 공범은 바로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자산가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던 그의 2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청부업자의 자백에 따르면 이 모든 계획의 핵심은 바로 CCTV 속 마지막 15초를 조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산가가 CCTV 화면 안으로 걸어들어와 사각지대로 사라지는 그 짧은 순간을 완벽하게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청부업자가 자산가를 제압하여 미리 준비해둔 차량으로 끌고 가는 동안 친구는 믿을 수 없는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산가와 똑같은 디자인과 색상의 코트를 미리 준비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자산가가 평소 즐겨 쓰던 모자와 비슷한 것을 쓰고 얼굴을 깊숙이 가렸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CCTV 사각지대에서 나와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골목길을 빠져나갔습니다. 걸음걸이, 어깨를 살짝 떠는 습관까지
그는 오랫동안 지켜봐 온 친구의 모든 것을 흉내냈습니다. 멀리서 찍힌 흐릿한 CCTV 영상 속에서 그 둘을 구분해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스터리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CCTV에 찍힌 마지막 모습이 실종된 자산가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 영상 속 인물은 자산가 행세를 한 범인, 그의 친구였던 겁니다. 진짜 자산가는 그 15초의 사각지대 안에서 이미 제압당해 다른 경로로 사라진 뒤였죠. 범인은 그렇게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었습니다. 모두가 CCTV 속 인물이 자산가라고 믿는 동안 그는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와 다른 장소에 자신의 존재를 알림으로써 완벽한 알리바이를 구축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납치나 살인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존재 자체를 세상에서 증발시켜버리려는 소름 끼치도록 치밀하고 악랄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청부업자는 돈 때문이었지만 이 모든 것을 설계한 친구의 마음속에는 돈보다 더 추악한 것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친구의 성공을 곁에서 지켜보며 느꼈던 지독한 질투와 열등감, 그리고 최근 자신의 사업이 심각한 재정난에 부딪히면서 친구의 막대한 재산을 향한 탐욕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린 겁니다. 그는 친구를 제거하고 그의 사업체와 재산을 가로챌 계획을 세웠습니다. 단순한 살인 사건으로 만들 경우 자신이 첫 번째 용의선상에 오를 것이 뻔했기에 그는 모든 증거가 사라지는 완벽한 실종을 연출하기로 마음먹었던 거죠. 모든 것이 밝혀진 지금 우리는 다시 그 CCTV 영상을 바라봅니다. 어두운 골목길로 태연하게 걸어들어가는 한 남자의 뒷모습. 우리는 저 영상이 한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라고 생각하며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 영상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저것은 피해자의 마지막 모습이 아니라 가장 친한 친구의 등에 비수를 꽂은 범인이 희대의 사기극을 벌이며 유유히 걸어나오는 승리의 행진이었던 겁니다. 한 프레임 한 프레임 속에 담긴 진실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겁고 끔찍해서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결국 100억 자산가를 사라지게 만든 마지막 15초의 진실은 가장 믿었던 사람의 미소 뒤에 숨겨진 탐욕과 배신이라는 지독히도 잔인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100억 자산가를 어둠 속으로 끌고 간 범인은 우리 모두의 예상을 비웃기라도 하듯 너무나도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낯선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짓고 있던 2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악마나 괴물 같은 범죄자들을 우리와는 전혀 다른 특별하고 기괴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흉악범들의 얼굴을 보며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지? 라고 혀를 차면서 나와 내 주변은 안전할 거라고 막연하게 믿고 싶어 하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진짜 위험한 사람들은 오히려 지극히 평범하고 심지어는 매력적인 모습으로 우리 곁에 존재한다고요. 그들은 뛰어난 공감 능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타인의 감정을 흉내내고 이용하는데 능숙할 뿐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양심의 가책 없이 거짓말을 하고 주변 사람들을 교묘하게 조종하며 필요하다면 가면을 벗고 가장 가까운 사람의 등에 칼을 꽂는 것도 서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소시오패스 혹은 반사회적 인격이라고 부릅니다. 그 20년 지기 사업 파트너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변 평판은 늘 좋았고 사업 수완도 뛰어나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죠. 그는 친구의 실종 소식에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는 연기를 펼쳤고 유일한 상속녀인 친구의 딸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좋은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돈이라는 거대한 욕망을 감추기 위한 철저히 계산된 연기였습니다. 그는 친구의 고통이나 그의 가족이 겪을 슬픔에 단 1%의 공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피해자의 딸을 위로하는 척하며 수사 상황을 교묘하게 파악하고 자신의 알리바이를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데 이용했을 뿐입니다. 일에 오차도 없는 계획 범죄는 바로 이런 냉혹한 계산과 타인의 감정을 아무렇지 않게 짓밟는 무감각함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히 한 부유한 자산가의 비극으로만 느껴지시나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요. 이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그리고 조금은 불편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은 정말 당신이 아는 그 사람이 맞는가?
우리는 너무나 쉽게 사람을 믿습니다. 특히 가족, 친구, 동료라는 이름표가 붙은 사람들에게는 무장해제에 가까운 신뢰를 보내죠. 하지만 그 관계의 이름이 그 사람의 본질을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가까운 관계라는 점이 그들의 진짜 모습을 가리는 가장 완벽한 위장막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을 의심하며 살아가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조금 더 현명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촉혹은 직감은 생각보다 훨씬 더 과학적입니다. 뇌가 수많은 비언어적 신호들을 종합해 보내는 위험 경고이니까요.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이유 없이 불편하거나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어딘가 부자연스럽게 느껴진다면 그 느낌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가까운 사이라는 이유만으로 설마 하는 마음의 불편한 신호들을 애써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약속을 지키는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당신이 없는 곳에서 당신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 아주 사소한 행동들이 모여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완성합니다. 특히 돈 문제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관계라면 더더욱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균형 위에서만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남 100억 자산가 실종 사건. 이 사건의 가장 끔찍한 진실은 범행 수법의 잔혹함이 아닙니다. 완벽한 계획으로 법망을 빠져나가려 했던 치밀함도 아닙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의 미소 뒤에 가장 날카로운 칼이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를 가장 소름 돋게 만드는 것이죠. 신뢰라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감정을 배신하고 그것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곁에 있는 사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사람의 따뜻한 미소와 다정한 말을 의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관계 속에서 조금 더 깨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가장 가까운 곳을 경계해야 할 때도 있다는 이 씁쓸한 교훈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서로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을까요? 감사합니다.